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주택법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을 하기 전에 먼저 주택법의 전체 구성 요소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걸 또 알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전체 목차 또는 흐름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법은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정비법처럼 굉장히 좀 구성 요소가 많고 흐름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법은 아닙니다. 주택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제일 먼저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 제일 먼저 용어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있고, 시험에서는 주택법 용어 정의는 두 문제가 꾸준하게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용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의 파트를 꼭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셔가지고 득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꼬아내고 비틀어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지어져 있는 주택을 뭐 해야 됩니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금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전체 7문제 중에서요, 용어 정의에서 2개 나오고, 건설은 통상적으로 한 2-3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2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3대 쟁점이 있거든요. 어느 게 3대 쟁점이냐면 첫 번째가 주택의 등록.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갖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이냐,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등록사업체가 건설할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요건 관련해 출제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이.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이 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여러분들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주택법에도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3개의 조합이 있는데 조합 관련해서 출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지 실시를 할 수 있고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허가와 같은 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 건설 파트를 제가 수업을 할 때는 3대 쟁점이다라고 해서 등록, 조합, 사업계획 승인 여기에다가 논점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논점이 한 개 더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 지금 3-4년 내리 출제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관련했습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이 지금 꾸준하게 3년째 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의 중요성이죠. 시장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리모델링 시장으로 재편이 될 건데 그게 대비해서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 논점들이 정치권에서 일기 신도시죠.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대구의 시지 이런 신도시들이 지금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관련한 논점들이 계속 우리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논점들이 있다 보니까 출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2-3개 논점들을 갖다 뽑아내면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출제 가능성이 여기서 다문이 높은 게 조합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리모델링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도 3년에 2문제.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3년에 2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용어정의 있죠.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시험에서 그죠?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출제를 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2개가 나온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파트로 넘어가면요. 공급은 주택 공급의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 정책이 있어요. 공급 정책.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으로서 3대 쟁점이 있죠. 하나가
투기과열지구, 또 한 개가 조정대상지역, 또 한 개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제도 중심으로 해서 한 개 정도를 요 세 개 제도 안에서 한 개 정도를 출제합니다. 올해는 뭐가 나냐면 조정대상지역이 나왔고, 작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택 공급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택 공급 질서죠, 질서. 주택 공급 질서를 갖다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질서가 막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청약 통장을 막 사고 팔고 하든지 각종 딱지 같은 것을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주택 공급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떤 벌칙을 부과할 것인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데, 이것도 공급 파트도 그죠? 시험에서 요 중에서 2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에서 2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공급에서 3문제. 건설에서 3문제가 나왔죠. 그럼 공급에서 2문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파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주택 자금에서는, 그죠? 주택 상환사채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주택 상환사채라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한 번씩 출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요, 채권이 4개 있거든요. 4개. 여기 있는 주택 상환사채 1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토지상환채권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계법 매수청권에 가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이렇게 해서 4개의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4개를 모아가지고 1개를 내거든요. 4개 중에서 1개를 내는데, 그렇게 이제 채권으로 넣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거의 2, 3년 내지는 3, 4년에 하나 정도 돌리면서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그 파트에 가서 별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작은 파트는 채권으로 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 건설, 공급, 이 3개의 논점으로. 그러니까 먼저 주택법에 관련된 전체 용어를 안 다음에 주택을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되죠.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분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을 할 때 각종 정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 질서,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전매 가능 조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때 상반기에 먼저 열심히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6개의 법률이 있잖아요. 그죠? 국토개입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택법, 그 다음에 곧 배우게 될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는데, 6개의 법률 중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법이 시험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오고 문제가 제일 깔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개입법은 모든 법의 근원이기 때문에 국계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하반기에 주택법과 건축법 관련 파트를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택법은 좀 욕심을 내도 됩니다. 욕심을 낸다는 게 7문항이 보시다시피 출제가 되는데, 그 7문항의 출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를 맞추겠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법은 상반기에 공부하지 마시고 국계법이나 개발 정비가 완전히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름쯤 돼가지고 하반기에 시험을 한 2-3달 남겨놓고 그때 여러분들 수업은 계속 들으면서 용어라든지 주택법의 흐름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고, 주택법을 내가 개인적으로 암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반팔 입을 때쯤 그쯤 돼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법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법을 어렵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별도로 무슨 이론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의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할 때, 기본 강의 수업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주택법 관련 용어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이 뭐냐는 이야기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주택이란 것은,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뭘 포함한다? 토지를 포함합니다. 토지를 포함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주택법에서 주택은요, 그죠? 주택과, 그죠? 그 전부, 주택의 전부 일부인데 뭘 포함한다?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꼭 보인답니다. 토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갖다가 주택에 넣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의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되면 국민주택이 되냐면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누굽니까? 공공이죠, 공공.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짜리 주택.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돈입니다, 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이것도 돈이네요. 으로부터 자금을,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공이 짓는 85 이하 또는 공공의 재정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짓는 85 이하가 뭡니까?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1과 2를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1과 2를 연결하면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또는 공공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85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주공입니다.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짜리 주택을 지어서 이걸 만약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이 분양하는 주택은 무슨 주택에 해당할까요? 국민주택이겠습니까? 국민주택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용 면적이 얼마?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국민주택이 되려고 그러면 주공이니까 공공은 맞죠? 공공은 맞는데 85 이하가 돼야지 국민주택이거든요. 근데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죠. 국민주택이 아니면 뭐가 되냐면 민영주택이 됩니다. 민영이란 것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면, 이게 민간이 지으면 민영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간이 짓는다고 민영이 아니고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민간이 지어서 민영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민영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규모입니다. 규모로 보셔야 돼요. 규모.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전용 면적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한 호 한 세단. 전용 면적으로 됩니다. 전용 면적. 분양 면적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 85 이하죠. 이게 분양 면적으로 가게 되면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분양받는 33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보시면 방 3개, 화장실 2개 있죠. 그죠? 그 아파트가 전용 면적은 85 이하고 분양할 때는 32평 또는 33평으로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복도, 주차 공간, 뭐 이런 등등을 따지는 겁니다. 그걸 더해버리면 분양 면적이 되고, 여러분이 돈을 내는 거는 분양 면적 평당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33평짜리 분양 면적 33평짜리 아파트는 6억 6천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전용 면적이 한 호 한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인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는 수도권을 제외합니다. 도시가 아닌 읍면이 돼야 돼요. 수도권이 아니고요. 도시도 아니고 읍면이죠. 그럴 때는 전용 면적이 85가 아니고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전용 면적 80원 말한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라고 하고 국민주택하고 다른 겁니다. 민영주택, 현대건설이 자기 자금으로, 민간이죠. 자기 자본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를 지었죠. 그럼 민영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민영도 규모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나 개량되는 국민주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하고 국민주택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랬으니까 규모 보는 거예요. 규모. 얼마? 85. 근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가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전용 면적 얼마? 100을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크기입니다. 크기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규모라는 것은. 포인트는 규모에 있겠죠. 그 다음
주거 전용 면적이 나왔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소유권이 전용 면적이니까 배타적으로 미치는, 내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디에 내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냐면 현관문을 뭐 하면 돼요? 닫으면 돼요. 그러면 내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미친 영역이죠. 근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복도, 그 다음에 승강기, 그 다음에 주차 공간 가면 내 겁니까? 공유하는 겁니까?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영역은 어디가 되냐면, 아파트 내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거실이 나올 겁니다. 방1이 있죠. 방2가 있죠. 방3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방도 있고.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 내부선을 말합니다. 외벽 내부선. 뭐가 되냐면 요 면적. 내부선이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눈으로 잴 수 있는 선이다라고 해서 안목 치수선 이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카탈로그 보면요, 요래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8.5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7.3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9.2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84.799제곱미터. 이래가지고 밑에 33평형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요거는 분양 면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눈으로 잴 수 있는 선을 주거 전용 면적으로 한다.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미친 영역으로서 단독주택에서의 주거 전용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을 빼버립니다. 지하실을 빼고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창고나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에서는 뭘 말합니까? 외벽 내부선을 말합니다. 외벽 내부선. 외벽 내부선은 눈으로 잴 수 있나요, 없나요? 눈으로 잴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안목 치수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이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을 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양 면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용 면적이 나왔네요. 복도나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을 합하면 분양 면적이 되는 겁니다. 33평형 아니면 109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돈 내는 겁니다. 평당 분양가 얼마? 분양 면적에다가 분양 면적을 곱해가지고 평당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33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6억 6천만 원이 분양가가 되고, 이걸 갖다가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여기다가 프리미엄 1억을 받아가지고 팔 수 있고, 또 이 분양권을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투기가지고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전매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이라고 나와요. 분양 면적에다가 노인정이나 경비실, 부대시설 같은 기타 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을 합해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계약 면적이 되는 겁니다. 계약 면적은 보통 분양받은 면적보다 도 크겠죠. 조금 더 크겠죠. 그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공용 면적, 분양 면적, 계약 면적 이런 것들이 아파트 분양받으실 때 카탈로그 보면 좀 다르게 돼 있을 건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인데 주택에 준하는 겁니다.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준주택이에요. 이거는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외의 건물과 이것도 뭘 포함한다? 토지를 포함하네요. 아까 주택에서 이러면 토지가 포함됐죠. 마찬가지로 준주택에서도 토지를 포함합니다.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그죠? 뭐가 준주택에 속하냐면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요, 옛날에, 과거에 뭐로 부르는 거냐면, 고시원으로 부르는 게 있거든요. 고시원. 이걸 지금 고시원에 하니까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죠? 고시원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는 고시원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고시원으로 안 부르고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법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뭘 말합니까? 실버타운이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 네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준주택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한 세 번 나왔죠. 다음 중 준주택의 종류가 지금 몇 개입니까? 네 개죠. 기숙사, 고시원인 다중생활시설, 실버타운인 노인복지, 그 다음에 오피스텔까지 네 개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를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를 몇 번 했더랬습니다. 세 번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문에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단독 출제된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준주택 용역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야? 첫 번째, 기숙사,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노인복지, 그 다음에 고시원인 다중생활시설 이 네 가지가 준주택의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종류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줄여가지고 뭐라고도 부르냐면 도생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합격할 건데 합격하면 줄임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때 도생이랍니다. 주상복합이라고 안 합니다. 주복이래 불러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지식산업센터이라는 게 아니고 지산 이렇게 부릅니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개업을 하든지 소속 중개사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줄여가지고 많이 요즘 굳이 주택법 용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됩니다. 도생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즉 85 이하에 돼요. 사격 승인을 받아서 도시지역에 지어야 됩니다. 그죠? 종류가 단지형 연립, 하나.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소형주택, 과거에는 원룸으로 불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3개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두 번째, 그 다음에 소형주택. 이 3개를 뭐라 그런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도생이라 불러요. 그 도생은 단지형 연립인데, 건축법에 따르는 연립인데, 우리가 단지형 연립이라고 따로 불러요. 도생이 되면.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소형주택. 이 3가지가 도생의 종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규모는 얼마가 돼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됩니다. 어디 지어야 돼요? 도시지역에 지어야 돼요. 종류는 몇 개 있다? 3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소형주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강의 들어가면 각각의 종류가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제가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인데,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따라서 개발 조성되는 아래의 10가지 종류의 토지가 우리가 공공택지로 부르거든요. 이 공공택지가 됐을 때 공공택지는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싸게 공급이 됐겠죠. 공공택지를 공급받아가지고 만약에 아파트를 짓죠. 그럴 때는 그 아파트는 전부 다가 뭐 적용을 받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공공택지는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공택지는 뗄래와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가지 목적 사업으로 토지를 만들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토지는 전부 다 공공택지가 되고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이 법, 주택법에 따르는 수용에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토지.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서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만들죠. 그러면 그게 공공택지예요.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만들죠. 이것도 토지가 공급이 되면 공공택지가 되고 거기서 아파트 지면 분양가 상한제를 받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만들죠. 이것도 공공택지가 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토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들인데 근거법들이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근거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토지가 좀 조금씩 용어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걸 여러분들은 그냥 신도시를 만드는 토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콕진지구. 다 어렵다. 조성사업으로 토지를 만들죠. 그러면 공공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만드는 토지,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만드는 토지인데 이 세 가지 토지를 여러분들 별도로 좀 체크해 드릴까요? 이러니까 체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가 무슨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 방식, 무슨 방식일 때만 수용 방식, 무슨 방식일 때만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으로만 토지를 만들어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만들면요. 우리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를 배웠죠. 환지 방식으로 만들면 환지는 토지로 바꿔가지고 원소유자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수용은 공적인 사업 주체가 공적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죠. 그래서 택지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토지를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4, 5, 6, 7이죠. 5, 6, 7은 별도로 체크하셔가지고 무슨 방식일 때만 그렇습니까? 수용 방식일 때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또는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에서 토지가 만들어질 때 모든 토지가 공공택지가 되는 건 아니고 수용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혁신도시 개발 사업. 지방에 하면 혁신도시 있죠, 그죠? 이것도 공공택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이네요.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어딥니까? 세종이죠. 세종시가 여러분 공공택지예요. 그 다음에 공시법에 따르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만들죠. 그러면 공택지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가지 목적으로 만든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공공택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로 들어갈까요? 주택단지는요, 그쪽에도 단지예요, 단지니까 뭐였단 이야기죠? 주택 건설 사업객성이나 대조선 사업객성을 봐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để 사용되는 1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한 단위의 토지를 우리가 단지 이렇게 불러요. 한 단위의 토지. 그 다음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입니다. 부대된다는 말이 뭐 한단 말이에요? 딸려오는 시설입니다. 주택에 딸려오는 시설. 지어야 됩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지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어야 하는 시설이 부대시설입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부대시설이 뭔지 알죠?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담장 안에 있는 도로, 설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 복리시설은요. 입주자 생활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놀이터라든지 상가, 노인정, 그죠?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주민들에게 생활 복리를 제공하는 시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입니다. 요즘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 헬스클럽이라든지 골프 내지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라서 뭐 크게 제가 강조할 건 없는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알아두셔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어떤 게 부대인지 어떤 게 복리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 중요하죠. 시험에 잘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개념. 리모델링은 것은 건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하나의 행안에 들어서 대수선하거나 정축하는 걸 말해요. 두 개는 정축입니다. 정축. 리모델링은요. 뭐가 원칙이냐면 대수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축하면 안 돼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축을 허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대수선이 원칙이지 정축이 원칙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대수선하려고, 정축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몇 년이 지나야 되면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얼마까지를 정축할 수 있냐면 30%까지를 정축할 수 있는데 만약에 85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럴 때는 40%까지 정축할 수 있어요.
자, 40%까지 전용 면적을 30%까지 내지는 80%는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다 써야 돼. 다 안 써도 돼. 다 안 써도 돼요. 다 안 쓰고 팔아도 돼요. 그죠? 그 팔죠. 그럼 그걸 모으면 연면적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동을 짓다든지 건물을 더 높게 올릴 수 있어요.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증축하는 행위인데 이 경우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도 증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공용 부분은 주차장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차장.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가 주차 대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차가 2대인 경우도 있고 3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은 지 30년 되는 아파트 신도시에 가보면 그죠? 주차를 갖다가 이중 주차 또는 삼중 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증축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하는 거예요. 증축 가능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얼마? 30. 85 미만은 40%까지 증축되는데 합산을 해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는데 세대수는 몇 프로까지 증가하냐면 15% 이내에서 세대수로. 그러니까 1000세대가 있었으면요 150세대를 최대 더 지을 수 있어요. 더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수평 증축, 수평. 수평이라는 것은 동을 한 개 옆에다가 수평으로 옆에다가 동을 한 개 더 지으면 돼요.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싹 없애버리고 짓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평 증축이 안 되면 어디로 올린다? 수직으로 올립니다. 수직.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수평 증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아파트 단지 안에 이미 놀이터, 경로당, 상가, 기존의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복리시설을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부대시설을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수평으로 해서 한 개 동을 더 짓는 게 수평인데 110동까지인데 111동을 짓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립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증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직 증축이 될 수 있는데 수직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 3개층 이하까지만 됩니다. 3개층 이하. 그러니까 15층짜리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18층까지만 수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빼대가 있으니까 너무 높게 지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대상 건물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수직으로도 증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축의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 자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기간은 몇 년 지나야 돼요? 15년이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몇 프로까지 증가시킬 수 있나요? 30%. 85면이면 40%. 면적 증가인 것을 세대수 증가로 쓸 수 있죠. 세대수는 몇 프로까지 가능합니까? 15%. 그죠? 그 다음에 15% 증가된 것을 갖다가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는데 수평 증축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동을 더 지으면 되니까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몇 층까지 가능하더라? 3개층까지만 가능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공용 부분에 대한 증축도 허용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기간은 다시 한번 할게요. 기간은 몇 년? 15년. 전용 면적은 30%. 85 미만이면 40%. 그 다음에 세대수는 15%. 그 다음에 수직 증축할 때 몇 개층까지 가능하더라? 3개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숫자에 대한 암기가 필요할 거고, 뭐, 인문 강의에서 내지는 기초 용어 강의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걸 막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암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선시설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간선이란 말이 뭐예요? 연결한다는 말이죠.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간선이라는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 난방 등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동일한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지 안에 가보면 도로도 있죠.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단지 안에서 막 설치합니다. 그러면 전기불 들어옵니까? 인터넷 쓸 수 있나요? 따뜻합니까? 난방이 들어와서? 안 되죠.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도로를 설치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전기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고 난방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단지 밖에 있는 뭐하고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또는 도로하고 두 개를 뭘 해줘야 돼요? 두 개를 연결해줘야지. 연결하는 파이프 공사 내지는 연결하는 도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연결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연결해준 요 시설을 갖다 부른다. 연결한다 해서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은요,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상호간에 뭐 하는 거, 연결해주는 것을 우리가 간선시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간선. 자, 그 다음에 공구란 말이 나왔네요. 공구. 공구는 하나의 단지입니다. 단지는 몇 개요? 단지는 한 개입니다. 주택과 부대폭리시설이 거스는 일당의 토지를 단지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의 단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두 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착공하고요,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논점이에요. 별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공도 따로 할 수 있고, 착공을 따로 하니까 분양도 따로 하겠네. 그죠?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는 것은 입주도 따로 하겠네요. 그걸 공구라고 불러요. 단지는 몇 개인데? 한 개. 이거 왜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지가 있는데, 단지가 커요. 5,000세대의 단지가 있어요. 5,000세대. 5,000세대의 단지가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날 한시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 주체가 GS건설인데, GS건설이 여기서 아파트를 5,000세대 분양하면 지금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위치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미분양되는 게 확실해, 이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분양이 되면 계약률도 떨어지고, 또 그러면 할인 분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업 주체인 GS가 여기서 요만큼만 1,000세대만 먼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때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한 개를 받았기 때문에 착공을 따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예외적으로 1,000세대만 별도로 착공을 하고, 별도로 분양을 하고, 별도로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까지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입주도 다른 단지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공구라 불러요. 공구로 나누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구로 나누었죠. 그러면 공구 사이에 주차장이 있든지 조경이 되어 있든지 관리실로 분리가 되어 있든지 분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m 이상의 폭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리하라고 했는데, 다음 각호 기준을 충족하라. 다음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몇 메다입니까? 6m죠. 6m 이상의 폭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도로라든지 각종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로 가지고 분리를 됩니다. 그 분리될 때 공구 사이에는 몇 메다? 6m입니다. 6m. 손가락이 안 되는데 6m 이상의 폭으로 분리를 시키면 된다. 그래서 공구란 것은 하나의 단지에서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가 하나의 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뭘 구분한대요? 세대를 구분한대요. 공동주택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1001호 안에서 부모 세대하고 누구 세대를 분리하자? 자식 세대를. 임대인 세대하고 누구를 분리하자? 임차인 세대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3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요 안에 세대를 이렇게 분리해 줍니다. 경량구조 칸막이를 쳐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출입구가 두 개요. 출입구 두 개. 거실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겁니다. 출입구가 별도로 해가지고. 여기 누가 사냐면 자활이 살고, 여기에 부모님이 살고, 여기에 임차인이 살고, 여기에 임대인이 살고 하는 형태로 세대를 하나의 공동주택 안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1001호입니다.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 가능한 구조라 돼 구분된 공간, 요거죠, 파란색.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1001호라고 했다니까요. 이 1001호. 그러니까 소유권은 몇 개? 한 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1002호로 가면 돼요.
그럼 당연히 출입구도 따로 있고 화장실, 그죠? 그 다음에 주방 이런 게 다 따로 있겠죠. 근데 세대 구분이라는 것은 1001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대통령령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뭔데? 올해 34회 시험에서 과거에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많습니다. 출제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세대 구분형 공동도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했는데 오늘 뭐 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그 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분당에 지은 지 40년 된 아파트들이 많죠. 근데 리모델링 아까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돼요? 15년 지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파트가 리모델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임대차 대란이 나겠죠. 그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른 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당에 있는 분들이 일산으로 이사 가지는 않거든요. 그 근처 지역에 산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1000세대가 리모델링에서 나왔어. 그럼 임대차 대란이 나는데 1000세대 말고 그 옆에도 나오고 그 옆에 있던 아파트도 나오고 전부 다가 요건을 갖췄다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 뭘 만들어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리모델링 할 때 시기,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고 누가 만드냐면요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고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리모델링은 단지별로 합니다만은 기본 계획은 누가 잡냐면 그 지역 지자체장이 잡습니다. 장이. 그 다음에 사업 주체란 말인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 사업이나 도로, 학교, 공항, 항만을 설치하는 시설 사업,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불렀어요? 사업 시행자라 불렀어요. 사업 시행자. 뭐라 부른다고요? 개발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그다음에 시설사업,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는데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사업 주체라고 부릅니다.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사업자. 같은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한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 중에서 등록한 사람. 연간 20세대나 20호 단독이죠.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등록은 누가 하냐면 연간입니다. 연간. 1년에 목표가 20세대나 20호.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 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뭐네요. 20세대 이상을 한꺼번에 1년에 못 지어요. 뭐하고 지어라? 그냥은 안 되고 등록하고 지어라. 누구한테? 국장 행님한테 가가지고 등록을 한 다음에 주택 건설을 해라. 몇 개 이상 지으려고 하면? 연간 2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면. 그 동네에서 빌라를 짓는데 18세대만 지을 거야. 그래도 등록 안 해도 돼요. 근데 18세대를 짓고 나서 3월 달에 5월 달에 또 18세대를 짓고 싶은 거지. 그럼 36개가 되죠. 그때는 등록해야 돼요. 1년에 목표치가 20개 이상이 되면 등록해야 되거든요. 이걸 등록 사업주체를 해가지고 국장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주체 보시면 연간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연간 20세대나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 조성해서 등록한 경우를 뭐라 그런다? 등록사업. 그러니까 국토교통 등록하죠. 등록하고 나면 사업 주체 중에서도 등록 사업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체는 등록한 등록 사업체가 있고 무등록 사업체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합 나왔습니다. 조합이란 것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 조합을 말한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주택법상의 조합의 종류는 3개입니다.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분 조심하시겠어요. 과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이 동일한 트, 황, 시, 군에 거주를 해야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든지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럼 부산 시민이나 서울 시민만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에 거주하는데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러면 안양 시민은 서울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김해에서 경남 김해에서 부산에서 조합을 모집하는데 그게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특광시 군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현재는 바뀌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인데 개정했어요. 개정해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모두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만약에 모집하죠. 근데 그분이 안양에 거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 가가지고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안양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놨어요. 지금. 동일한 특광시군에서.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세종, 그 다음에 충북, 광주, 전남, 그 다음에 전북, 대구, 경북, 울경. 요즘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가지고 부울경이라고 부르죠.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강원,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해서, 권역이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되고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을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래서 3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권리변동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좀 전에 1000세대의 단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증축을 한대. 몇 프로까지? 전용 면적 얼마? 85 미만은 40. 세대수는 얼마까지 증가시킬 수 있나요? 15%죠. 그래서 증축하면서 세대수를 10%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몇 세대가 돼요? 단지 면적은 똑같죠? 10만 제곱미터.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단지 규모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10만 제곱미터. 그죠? 근데 1000세대에서 10%가 증가됐으니까 몇 세대가 돼요? 1100세대가 되겠죠? 1100세대. 그러면 기존의 1000세대가 이 전체 대지를 전용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몇 세대가 늘어나서 100세대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전체 대지 면적을 몇 명이 나누어서 가져야 돼요? 1100명이 나누어서 가져야 돼요. 대지 지분을. 그럼 권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니까. 권리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권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불평불만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입니다. 그래서 권리변동계획은 단순하게 대수선을 할 때는, 즉 면적이 증가되지 않고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아. 그럴 때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에서만 권리변동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준주택 권리변동, 비용분담에 대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든지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 권리변동계획은 권리가 이제 바뀝니다. 세대수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죠? 그때 만드는 게 권리변동계획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나왔죠? 동의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가 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막을 수 있다? 실시하잖아.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잖아요. 그죠? 인가 받았으니까 사업을 막을 수 있어. 시행할 수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뭐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받아야지. 허가 받고 나면 일정 기간에 막을 수 있다? 착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하시면서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는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국민들, 초등도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허가라고 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법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일체 사업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 절차로서 한 번에 건설한 주택의 숫자가 몇 개? 30개. 이상인 경우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니까 한 번에 짓는 게 29개 이하입니다. 동네에 짓는 빌라예요, 빌라. 빌라가 29개 이하죠. 그럴 때는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고로 건축 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은 첫날 말씀드렸죠. 첫 시간대. 입문 강의 첫 시간 때 말씀드렸죠. 그때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는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이면 주택법으로 갑니다. 주택법으로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한 번에 짓는 게 29개 이하죠. 그럴 때는 어디로 간다? 건축법에 가서 건축 허가 받고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다음에 건축허가 이런 등등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입니다. 이건 별게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을 지었죠.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고 착공했죠.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건축법에서는 뭐 받냐면 사용 승인을 받아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잖아. 근데 완공이 되잖아. 그럼 뭐 받는다? 준공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뭘 받는다고 하냐면 완공이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용검사.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어진 주택을 제대로 지었는지 사용검사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 모집 공고인데 입자를 모집할 때 공고 내는 겁니다. 별게 아니죠. 여러분들 신문에 깨알 만한 글씨를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입자 모집 공고 이래가지고 청약을 언제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분양가는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청약 넣은 다음에 당첨이 되고 나면 계약금은 얼마고 중도금은 몇 번에 나눠서 내고 잔금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이 얼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입자 모집 공고가 됩니다.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받으려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입자 모집 공고라고 부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자를 모집할 때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아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었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상한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뭐로 구성하냐면요.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일정 금액으로 묶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저렴하다, 고가다, 저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전매 제한이 당연히 있고요. 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은요, 투기가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죠. 그러면 거주 의무기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를 못하면, 그때는 분양이 취소가 됩니다.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가지고 분양 가격을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공공택지는 전면적인 된다고 했죠.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들어보셨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투기 수입 차단해서 주택시장 과열을 막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는요, 쓰는 제도가 주택법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양권, 전매제한을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죠. 그럼 분양권 전매를 막아버립니다. 물론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입주권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못하게끔 막아버립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지는 투기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서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장 또는 시도가 지정하는 지구다. 토의를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1춘위 청약 자격도 제한해버립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제한하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등의 각종 규제 제한인데 주택법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제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비법에서 하는 거죠. 각 법별로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 각 법에서 움직이는 조도들이 달라요. 먼저 이제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 담보대출 제한, 이런지 우리가 청약 자격 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 뭐 등등의 규제가 붙는데 주택법에서 우리가 붙는 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분양권 1년 동안 전매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 오겠네요. 조정지역도 위축지역하고요, 위축지역하고 과열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위축지역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을 때 지정하겠죠. 그러니까 위축된 곳에 지정을 해서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 하겠다? 주택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얘기고, 과열지역은 뭐 한다니까 좀 눌려보자 이거죠. 그걸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과열지역. 그 다음에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 있는 지역, 위축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2016년 실수요자 중심 형성을 통한 안정, 관리 방안 목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아까 제가 세 개를 쓴다고 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 좀 전에 배웠던 투기활지구, 지금 있는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있는데 이거는 뭐 쉽죠. 입주권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지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음아파트, 우리가 조합원이 있다. 그러면 101동 301호에 조합원의 지위 있죠. 그걸 우리가 뭐란다?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입주권. 조합원의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은 신규 아파트가 있어요. 신규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분양해서 아까 입주 모집 공고를 했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넣어요? 청약을 넣잖아요. 뭘 가져가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당첨이 돼야 안 돼요. 경쟁률이 100대 1인데 당첨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당첨되고 나면 그게 뭐예요? 분양권.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청약 통장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통장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내 권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통장은 필요 없거든.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가 생기면 그게 입주권. 분양권은 최초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 통장을 들고 가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걸 분양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하고 분양권까지 여러분들 용어, 기본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주택법 관련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신선하고 새로운 용어들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들었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단지 언론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지는 다른 책자를 통해서 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애매했던 개념들이 있죠.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민영주택이라면 민간이 짓는 게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예를 들면 어디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인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그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안목 치수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한 법률 용어를 통해서 좀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뭐 이게 뭐가 입주권이고 뭐가 분양권이고 헷갈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택법 관련 내용 용어 정리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전체를 갖다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 다음 좀 쉬었다가 건축법 관련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슬슬 마무리를 한번 용어 정리는 지어볼까 합니다. 좀 쉬까요? 네, 쉬었다가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